이번 주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볼 텐데 담보 책임 관련된 규정은 우리가 사실은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일반적인 채권자의 구제 수단하고 항상 병행해서 생각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률 관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생각해 볼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 제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리와 함께 이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담보 책임에 관한 여러 규정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법적인 구제 수단들, 대표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계약의 취소 내지는 해제와 관련된 일반 규정들하고 이게 경합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담보 책임이 특치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묻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간의 경합의 관점까지 아울러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담보 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을 보면 매매의 효력이라는 파트 하에서 매매의 효력에 관한 일반 규정 바로 밑에서부터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쭉 두고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고 읽어보면은 무슨 뜻인지 다 알겠는데 이제 그 각 요건과 효과가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조문을 보면서 이러한 유형의 담보 책임에서는 매도인이 뭐 선의일 때 이걸 주장할 수 있냐, 뭐 악의일 때 주장할 수 있냐, 뭐 매수인의 뭐 과실, 무과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조문을 보면서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지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조문을 보면서 항상 그 권리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한 일반론을 조금 이제 얘기하고 개별 구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여러 유형의 담보 책임 중에서 사실은 그 이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 중에 하나인 580조의 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그 유형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이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아니면 법정 책임이냐에 관해서 견해 대립이 과거에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치열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견해 대립의 그 흔적이 좀 역사가 남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580조도 그렇고, 근데 다른 조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 같고, 근데 이제 580조는 조금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다른 것도 그렇고 580조도 그렇고 이건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이고, 뭐 사실 학설 대립이 그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워낙 과거에 심각하게 논의가 됐으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하면 실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책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법정 책임설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법이 특수하게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한테 그런 어디셔널한 구제 수단이 있는 거다. 이제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건대 이러한 규정이 법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보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규정으로는 도저히 이 규정이 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거니까 법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설의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580조의 담보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그 급부의 유상성, 즉 매매라는 전형적인 쌍무 계약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는 기본적으로 등가한 게 있다. 그에 기초해서 매도인한테 인정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를테면은 매도인이 설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그게 하자가 없을 때의 그 물건의 시가가 100인데 그래서 그건 시가대로 내가 샀는데 쌍방 가격을 합의해서 근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가 한 70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면 70짜리를 내가 100에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계속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해지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한테 지금 30의 이제 경제적인 손실 내지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30의 손해를 꼭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때만 물을 수 있는 거냐라고 근본적으로 묻는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유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고의과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는 손해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손해에 관해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별도로 명시적인 약정을 안 했더라도 매매계약의 본질 내지는 근본 취지상으로 설사 매도인한테 이렇게 30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그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적어도 이 30 정도는 자신의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상하겠다라고 서로 묵시적으로 약속했다라고 보는 게 우리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다수의 생각에 훨씬 더 맞는 거 아니겠냐 라고 채무불이행 책임서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약속의 취지상 이거는 설사 무과실이더라도 요만큼은 배상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러한 합리적인 다수의 당사자의 의사를 법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이게 훨씬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이제 어떤 생각하고 연결되냐 하면 내가 그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야, 이 귀책 사유가 적어도 어떤 부분의 손해에 한해서는 그걸 따지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판례를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판례가 사실상 급부의 그 이행 자체의 불능에 관한 채무자의 과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그 채무자의 어떤 잘못을 분명 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 자체가 이제 그 급부의 이행 불능에 대한 잘못이라고까지 이제 의제 내지 확대를 해가지고 그냥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해석론에서 큰 실익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법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이냐에 천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시각의 차이는 주지만 세부적인 문제에서 어떤 결론의 차이를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제 바로 뒤에 살펴볼 텐데 이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문제는 580조의 그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매도인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러면서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30가지를 580조로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기타 더 다른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견해 대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견해 대립을 이제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그 견해 대립의 대다수는 이제 어떠한 전제를 하고 있냐면 이걸 만약에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면 더 넓은 범위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고 법정 책임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30밖에 못 묻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한 학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건 다 타당하지 않은 학설. 그러니까 그 법적 성질론의 차이는 내가 말한 그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익이 그나마 있는 것이지 담보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설로 본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580조에 따라서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커지고 법정 책임으로 문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물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의 범위가 작아지고 이런 연결관계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그냥 보면 되고 이건 이거대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볼 텐데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볼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일단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의 담보 책임이에요. 실제로 그 법률 관계에서 많이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언제도 얘기했냐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처분 수권 이런 얘기하면서 의무부담 행위와 관련돼서 타인 권리에 관해서 의무부담 행위를 하는 거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조항을 예로 들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느 국면에서 얘기를 했었냐 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 535조 규정을 얘기하면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우리 법률상으로 원시적으로 불능이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지만 이를테면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유효다라고 하면서 그걸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게 이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조문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문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틀림이 없고 실제로 이제 법률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게 이런 거죠.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부동산, B에서 C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A가 애초부터 권리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즉 A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애초부터 위조된 거였어요.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그죠? 그리고 B나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진실과는 어긋난 외관들을 다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B, C의 등기를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의 권능에 기초해서 누가 자기 부동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둘 사이의 법률 관계가 전형적으로 뭐예요? 타인 권리 매매잖아요, 그죠? 타인 권리 매매죠, 그죠? 아니면 B가 이제 타인 권리 매매를 하는 상황이 아예 원인 무효 등기를 이전 받아서 타인 무효 권리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소유권 유효하게 이전을 받았는데 이를테면 그 전에 원인된 계약이 무효였다. 근데 그 무효가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죠? B 같은 사람이 보호를 못 받는 무효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담보 책임의 법률 관계가 문제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A랑 B 사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를테면 A가 악의인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여기서는 뭐예요?
매도인이 이제 선의인 경우가 많겠죠, 그죠? 내가 타인 권리를 매매한다는 걸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법 규정을 보면 매수인한테도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고, 뭐 계약을 해제, 손해배상. 근데 그 요건이 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매도인한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특이한 점이죠, 그죠? 매도인한테도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매수인이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B가 진정한 소유자, 뭐 X가 되겠죠, 그죠? X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C한테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게 된 때라는 것의 의미가 그 시점이 과연 언제냐. 이제 이런 게 해석론으로 주로 문제가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행이익으로 본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소유자로부터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해서 넘겨줄 수 없는 시점에 이행불능에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행불능 시점에 목적물의 시가가 통상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의 변동은 특별손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설사 선의의 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의무는 져야 된다 이거죠, 그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 이행불능에 빠지느냐는 거예요. 언제 이행불능에? X가 절대로 너한테는 넘겨줄 수 없어라고 확고하게 말하면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사회통념상. 그래서 여기 번호를 안 적어놨는데 판례에서 지금 그런 확고하게, 즉 X가 번위 가능성 없이 확고하게 이제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할 시점이 과연 언제겠느냐? 뭐 그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X가 A, B, C한테 말소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야 이거 소까지 제기했으면 뭐 거의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X가 소를 제기했다면 X 자체의 의사의 번위 가능성은 사회통념상으로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X가 주장하는 그 내가 소유권을 다시 소급적으로 회복했다 내지는 내가 소유권을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준 적이 없었다. 즉 이게 A의 등기가 위조 등기라거나 X와 뭐 A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거나 이런 사유가 현실적으로 안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X의 주장들이 인정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이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런데 103조 위반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X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가 주관적으로. 그래서 지금 판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례가 제일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점이 이 X가 그런 원인으로 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했을 때, 거꾸로 말하면 A, B, C가 패소했을 때,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죠? 그때는 명백히 이행불능일 것 같아요. 그게 7-2207. 물론 꼭 이 시점이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한다 그건 아니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사유 때문에
실제로 소재기 한 것만으로 이제 사회 통념상 B가 과연 X로부터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B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C한테 넘겨주는 게 이행 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늦출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이행 불능, 이제 여기서의 그 할 수 없게 된 때라는 의미는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이행 불능을 이제 공부할 때 그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법률 관계에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손해액 산정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테면 B가 이번엔 A한테 똑같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죠? 계약 당사자니까, 그죠? 그런데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물을 수 있는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상당액이잖아요, 그죠? 이행이익 상당액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B랑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이를테면 위조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 경우에 B가 Y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손해를 구한다 할 때 차익이라는 개념에서 과연 구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행이익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손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추탈담보 책임에서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즉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지출한 금액, 그죠? 내가 매매 대금으로서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샀을 거니까 안 샀거나 못 샀거나, 그죠? 왜냐하면 A의 소유물이라고 외관상 나타나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샀을 뿐만 아니라 못 샀겠죠, 그죠? 그 상태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것도 같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법률 관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권리구제 수단하고의 경합의 문제인데 지금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테면 이 계약이나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느냐. 이것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지금 이 앞에 계약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A가 위조를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B 입장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겠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담보 책임에 따른 해제권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규정하고 착오나 사기를 원인으로 한 취소 규정이 그건 뭐 서로 이렇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경합해서 각 요건 개별적 요건만 충족하면 다 경합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만 얘기를 합시다. 요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사기를 원인으로 한 취소가 인정된다는 점은 크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걸 원인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그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착오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매매계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도 이를테면 C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B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B도 선이기 때문에 B 역시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논의의 실익은 뭐냐 하면, 이 논의의 실익은 지금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해서 C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거든요.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데 그게 불능이 됐으니까 그 채무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가름하는 그 무언가, 이게 권리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은 어쨌든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계약이 애초에 약속대로 이행됐더라면 C가 채권자가 누렸을 경제적 이익만큼을 금전 손해로서 동일하게 전보시켜주는 것이 이행이익 배상의 이상이잖아요. 그죠? 아이디얼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식으로 C가 권리 구제를 할 수 있고, 설사 C가 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할지라도, 이제 해제를 다음 시간 오늘 조금 약간 얘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해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인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C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해제를 하면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해제를 안 한 경우에 받은 물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은 이제 빼주고 안 빼주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아이디어란 타입으로서 삼고 있는 게 이행이익이라는 점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해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든 해제를 하든 어쨌든 아이디어 타입은 이행이익 배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경우에는 그야말로 계약이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없었던 게 돼버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개념상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채무가 없으니까. 그럼 해제는 어떠냐? 해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그건 좀 다르게 우리가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논리적으로만 봐도 취소든 무효든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도 없겠죠. 그럼 그 채권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아이디얼한 타입으로서 이행이익 배상 청구를 한 것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를테면 B랑 C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매매 대금은 100인데 이게 부동산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행이익 배상은 시가가 120이라서 이행 불능 당시 시가가, 그러면은 적어도 이 120만큼은 이행이익 배상으로서는 C가 확보해야 될 금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B는 20을 C한테 지급해야 되는 금원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B가 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C한테 20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B는 더 이상 안 질지라도, 이를테면 계약과는 무관한 B가 불법행위자다, 고의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를 해서 C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어떤 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질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란 타입은 20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마 2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B로서는 이 경우에 착오 취소를 할 실익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냐? 경합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한다면 착오 취소 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고. 근데 또 경합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경합을 인정하면 이제 이 경우에는 C한테 어떤 어디셔널한 구제 수단을 줌으로써 채권자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호한다는 이 담보 책임의 취지가 좀 더 훼손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보통 경합을 인정하자는 취지는 C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쪽인데, 이렇게 가면 이게 또 C가
좀 덜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또 약간 주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지금 담보 책임의 요건을 보면 이를테면 C가 악이면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는 거거든요. 담보 책임에 기한.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 일반 법리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면 돼요. 1단계, 2단계, 뭐 3단계 거쳐서. 다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손해액 산정의 3단계에서 채권자가 악이라는 게 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일반론에서. 그죠? 하지만 뭐예요? 감액이 많이 되겠죠. 그죠? 3단계 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 개별 법리들이 경합을 해서 얼마든지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게 지금 이게 이행불능의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죠? 담보 책임으로 안 묻고 그냥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이행불능의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행불능에 또 특유하게 권리자한테 구제수단을 부여주는 게 또 대상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또 대상이 뭔가 발생했다면 또 대상청구권의 법률관계에서 같이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함께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문제 국면하고 일치하진 않고 비슷한데 약간 반대 방향의 국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타인 권리 매매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여러분한테 좀 그 생각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 지금 이 사안은 뭐냐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랑 비교해서 살펴볼 상황은 뭐냐면 소유권 말소 등기 의무가 이제 이행불능이 되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거든요. 이제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와 A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X가 A한테 소유권 이전시켜 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매매 계약상 취득한 매매 계약 기초로 취득한 소유권 A가 또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B한테 넘겨주고 C한테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죠? 전전 양도해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이를테면은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이제 X한테 소급적으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제3자가 있잖아요. 그죠? 제3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은 X한테 소급적으로 복귀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법률 관계가 구성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면 좀 그렇겠구나. 그냥 이 사유를 무효라고 해봅시다. 무효.
그러면 선하이가 상관없지. 이게 만약 무효가 되면, 그리고 이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B, C는 선이더라도 일단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이제 무효면 A가 X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크게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는 뭐냐 하면 A가 지금 X는 A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가 X잖아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A를 거쳐서 B, C까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실질과는 어긋나는 외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긋나는 외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X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자기 명의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를 X에 대해서 부담하거든요. 그죠? 즉 A는 X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건 B, C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A가 X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와 A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에 기초해서 등기 명의가 이전됐죠. 그죠? 근데 그 등기 명의 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됐거든요. 그러면 A는 X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냐 하면 유효한 계약인 줄 알고 그 계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급부를 반환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급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즉 A가 갖고 있는 등기 명의는 X가 소유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X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그 어떤 제거돼야 될 대상인과 동시에 X와 A가 어쨌든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법률상 원인 없는 어떤 이득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원인 없는 등기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이득이라고 관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외관상으로 어쨌든 소유자이거나 소유자 이 어떤 자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급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청구권을 부담하는 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또 A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권리의 법적 성격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소멸시효 같은 게 안 걸리는 거고 뒤에는 소멸시효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법률 관계가 나타나면 이 뒤에 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이게 훨씬 강력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훨씬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주장할 여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잘 간과하죠. 근데 이것도 같이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주장 안 하는 것일 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A가 B, C에 대해 근데 B랑 C에 대해서는 얘네가 X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권리는 B랑 C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죠? 이 뒤에 거는 어찌 됐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이득이거든요. 이 급부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 근데 B랑 C랑 X 사이에는 그런 원인 관계가 전혀 없었으니까 X는 이제 B, C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 얘네 등기 다 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의의 제3자가 아니 선의의 제3자랑 상관없이, 그죠? 선의의 제3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 C가 사후적으로 정당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제3법 입문 시간에 배우겠지만 설사 전혀 원인 없이 내가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점유랑 등기의 계속을 통해서 일종의 선의 취득과 비슷하게 그 권리 취득자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 요건이 갖춰진 시점부터 뭐예요? C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점부터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X가 C한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패소하겠죠. 그죠? 이게 실체법상의 요건을 갖춘 시점이고 그 뒤에 소를 제기해서 이게 패소 확정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좀 다르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뒤에 이 뒤에 거는 X가 A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등기 말소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등기 말소 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선가 이행불능이 됐죠. 그죠?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지금 C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X는 더 이상 자기에게로 등기를 받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X가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그 등기 말소 청구권. 그 등기 말소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등기 말소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 이전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시점이 언제냐, 그걸 따졌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따지면서 늦추면 X가 C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테면은 C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가 이제 B가 C한테 그때는 더 이상은 X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C한테 넘겨줄 수 없는 때라고 판례가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랑 똑같이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도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05-29474가 그런 취지일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요 패소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이 X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X의 A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앞에 거는 계약에 기초해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성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채권적 청구권, A 입장에서는 그 의무가 C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갖추었기 때문에 X의 C에 대한 소송이 X의 패소로 확정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그때 비로소 이게 이행불능에 빠진다. 법정 채권 채무의 경우에도 그게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약정 채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채무 불이행 책임의 법리들이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행불능에 빠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기본적으로 통상 손해를 한도로, 그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시점이 이때니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권리의 발생 시, 권리가 발생해야지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통상 손해도 산정하고 이때 권리가 발생하니까 이때가 소멸시효 산정의 기준시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똑같이 보거든요. 우리 판례가. 앞에 상황하고 뒤에 상황하고. 근데 왜 여기서 이쪽으로 안 볼까요? X가 C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안 했어도 실제법상으로 이미 C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때부터는 A가 사회통념상으로 무슨 일이 있던 웬만하면 이 말소등기 의무를 원상 회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행불능의 법리에는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판례가 이 이행불능이라는 그 사회통념상의 이행불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패소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일종의 준칙 같은 것들을 좀 이 상황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데, 이 앞에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뒤에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 앞에 상황도 꼭 이렇게 봐야 되느냐는 또 의문이라고 내가 앞서 얘기했죠, 그죠? 왜냐하면 X가 번이 가능하지 않게 확고하게 정말 그리고 이 법률 관계도 정말 명확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B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 확정 전이라도 B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라고 사회통념상 평가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상황에서는 그 객관적 시점을 산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지금 내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X의 내심의 의사에 좌우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뭘로 따질래? 그러면은 결국은 소재기 시점밖에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재기 시점이라는 거는 이 X가 주장한 이 법률상의 근거들이 전혀 엉뚱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단정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안의 특수성상. 근데 지금 이 뒤에 사안에서는 실체법상 C가 등기부 취득 시효를 취득한 시점이라면 그 경우에는 명백히 이행불능이 됐다고 A의 의무가 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 있는 법은 어쨌든 요 뒤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좀 구별해서 이 앞에 상황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X가 A에 대해서 기능은 똑같지만 법적인 성질은 다른 두 개의 권리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에서는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문제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앞에 권리, 즉 X가 A에 대해서 갖는 소유자로서 갖는 이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에서 문제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나 손해배상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죠. 그런데 물권이긴 한데 이제 물권의 기초에서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건 어쨌든 특정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하고 또 비슷한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물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채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들이 준용되기도 해요. 이행지체가 대표적이에요. 이행지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상대방이 그 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우리 채용불이행 책임의 이행지체 법리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채권자 지체라든지 이런 법리들은 준용 내지 유추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다른 게 지금 기본적으로 C가 등기부 취득 시효의 요건을 실체법상 갖췄다면은 실체법상으로는 그 시점에서 X는 이제 뭐예요? 반사적으로 소유권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X가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상실한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모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더 이상 부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존재하는 권리가 이행이 불능이 됐다고 해서 그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본적으로 관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상 채권 채무는 더 이상 부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상 채권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더 이상 관념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권이 상실되면 모권에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상실되고, 따라서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어떤 것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복잡한 법리가 아니라 굉장히 자명한, 어떻게 보면 사물의 본성에 가까운 논리인데, 이게 좀 기존에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2010도 28604.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건 이 뒤에 권리에서만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거고, 이 앞에 권리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뭐 패소 판결 확정시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경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를테면은 A가 X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X가 불법 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멸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만 한번 보고, 근데 이거 수량지정 매매이어야지만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담보 책임이 이제 주장될 수 있는데, 교재에도 나오지만 수량지정 매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를테면 A라는 토지가 100평인데 그거를 평당 얼마 해가지고 뭐 1억에 샀다. 그렇게 평당 얼마로 했으면 그게 다 수량지정 매매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매매 목적물의 대금을 결정할 때, 내가 이제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 땅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는 이 땅을 가령 1억 원에 사기로 했어요. 근데 내 의사결정의 순서가, 일단 내가 이걸 1억 원에 사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보니까 이 땅이 가령 몇 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이 평당 얼마네? 그죠?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평수가 좀 작았어요. 내가 이때 계산한 것보다. 그럼 이게 수량지정 매매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객관적으로 이 땅을 1억 원에 평가한 거지, 이 땅이 몇 평이기 때문에 이거 1억 원으로 해서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당 얼마로 계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량지정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 좀 요건이 있죠. 즉 1억 원의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몇 평이기 때문에 이건 평당 얼마로 치니까 이게 1억 원으로 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1억 원으로 결정했으면 이게 수량지정 매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 부동산의 그 매매 대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후자처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1차적으로 사회 통념 내지는 내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의 땅을 이 정도에 사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이 땅이 몇 평이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지정 매매라는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흔치는 않을 거예요.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평수가 좀 이를테면 생각보다 작았다. 그렇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담보 책임의 법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상의 구제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착오를 이유로 해서 뭐 매매 계약을 뭐 일부를 취소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 이제 쌍방 공통의 착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기본적으로는 착오에 빠져가지고 이 평수를 잘못 알았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그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속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대금을 감액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담보 책임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매수인 소유인 경우 이 문제인데, 이거 내가 그 우리 앞서서 이행불능 설명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내가 설명 내용을 수정 내지는 좀 보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처음에 이행불능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A가 B한테 지금 어떤 물건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물건이 지금 B 소유다. 이것도 전형적인 이행불능 사유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내가 그때 설명하면서 좀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던 게, 이행불능이라는 건 통상적으로는 계약은 유효한데 그 계약상 채무가 사회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후발적 불능을. 이 경우를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 준해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원시적 불능에 가까운 거냐? 이게 지금 구별하는 게 사실은 현재 우리 법에선 실익이 있는 게, 우리 법에선 기본적으로 원시적 전부 불능, 객관적인 계약이 무효라고 보니까 이게 법률 관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있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불능은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이냐 원시적 불능이냐, 이거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 A가 B한테 요 물건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계약 체결 당시에 이 물건은 A 소유가 아니라 B 소유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타인 권리 매매 아니냐? 그죠?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B 소유잖아요. 그럼 타인 권리 매매다. 그럼 타인 권리 매매는 우리 법상 유효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A는 B로부터 다시 받아다가 B한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경우는 B가 A한테 넘겨줄 의사를 사회통념상 넘겨주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행불능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야, 이게 타인권리 매매긴 하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계약을 아예 없었던 걸 한 것이 간묘한 거 아니냐. 없었던 걸 한다는 게 뭐냐? 원시적 불능이라고 봐서, 우리 법상 어쨌든 원시적 불능은 무효니까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계약이 무효면, 계약이 무효를 하더라도 지금 아무도 원해피한 사람이 없잖아요. 적어도 이 경우는. 그죠? 다 해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 좀 사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맞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대체로 이제 논의하는 국면을 보면 원시적 불능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교재에 나와 있는 그 이행불능의 예로서 이거는 협의의 이행불능의 예로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불능,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불능의 의미로서 아마 설명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협의의 이행불능에 포함된다라고 가정했다면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거는 정당화 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쭉 연결해 보면, 일부가 처음부터 매수인 소유인 경우에는 객관적,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니까, 그죠?
이거를 타인 소유 타인 권리 매매처럼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지 않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멸실에 준해서 그 담보 책임을 준용 내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겠죠. 이렇게 보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타인 권리 매매를 보면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좀 법률 관계가 너무 의제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틀렸다고 말하기까지 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볼 필요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정정할게요. 전에 그러니까 이행불능의 예로서 말했던 그 의미가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한 이행불능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조금 이건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담보 책임에서 뭐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내가 앞에 얘기하다 빼먹었는데 이 타인 권리 매매에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그 논의의 전제로 B가 소유자가 아닌 상황에서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가 당연히 타인 권리 매매를 전제하고선 논의했죠. 그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교재를 보면 우리 판례 중에는 이런 경우에도 이게 B가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설시가 있는 판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논의 중에서 기존의 판례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무시하면 되고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배경이 됐던 생각들 판례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 그냥 무시하면 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사안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B가 타인 권리 매매를 했는데 이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같이 설정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그 담보 책임하고 앞에 담보 책임하고 사실은 경합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아마 그렇게 경합하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서 그런 설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가 타인 권리 매매의 문제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를테면 576조에서 규정된 담보 책임의 규정들을 C가 주장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 전제에 서 있다면 C가 그 576조의 담보 책임을 주장함에 있어서 B가 이 경우는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576조를 C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반론을 하는 경우에 이건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576조를 주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면 C가 576조의 담보 책임을 묻는데 B가 576조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이게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어야 하는데 지금 타인 권리 매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576조를 못 묻습니다라고 B가 주장을 하는 경우에 올바른 전제에 섰다면 타인 권리 매매이든 아니든 576조는 그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독자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네가 타인 권리 매매의 법률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C의 576조에 기한 담보 책임을 저지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갔어야 사실 맞는 전개인데 그 전제를 좀 잘못 세워서 아마 판시가 좀 잘못 나온 그런 사안이라고 보인다. 그 다음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뭐 교재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576조에 보면 구상에 관한 또 특별 규정이 있는데 이 구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일반적인 그 타인 채무 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권 내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변제자 대위로는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 책임에서의 구상 규정이
독자적 존재 실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독자적 존재 실익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보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이 문제가 또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제 당연히 뭐 실외이익, 이행이익 배상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지만, 내가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초반에 말했지만 이른바 확대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확대 손해. 즉 전자레인지가 폭발했다. 그러면 사실은 전자레인지의 매매 계약의 그 채권 채무의 내용에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급부 이익의 실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자레인지가 매매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게 이제 이제 매매가 뭐 목적물의 하자가 없이 이제 매매가 됐다. 근데 그 전자레인지가 폭발해서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 그럼 그 사람 치료비, 위자료 이런 거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런 거는 사실은 전자레인지라는 물건의 매매 계약상 채권의 내용으로서 채권자가 전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그런 이익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확대 손해라고 해요. 그래서 확대 손해의 경우에는 특히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하는 게 조금 더 부합하는 손해예요. 물론 채무불이행 책임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대 손해 부분은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불법행위 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확대 손해가 아닌 일반적으로 이행이익 내지 실외이익 부분은, 물론 이제 실외이익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실외이익은 얘기가 다를 수 있고, 특히나 내가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약이 불성립 내지 무효가 된 경우에 실외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은 또 우리가 불법행위로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행이익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전형적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사회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췄다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불법행위가 돼서 그것도 불법행위 책임으로 경합해서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물을 수 있다, 이렇게는 잘 안 본다고 내가 초반에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문제 상황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보면 일단 하자가 뭐냐? 사실 이것부터 쉽지가 않죠. 무엇이 하자냐? 뭐 논란은 많지만 결론만 말하면 당연히 계약 내용이 일차적인 기준이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의도한 목적물의 수준 내지는 성상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통상의 수준보다 낮아도 오케이 했으면 그것만으로 땡큐인 거고, 통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계약상 요구했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을 못 갖추면 하자인 거죠. 그죠? 근데 다만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면 불가피하게 사회 통념 내지는 합리적 다수 당사자의 기준에 따라서 통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론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적으로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에서 또 중요하게 문제되는 게, 일반적으로 물건의 하자는 그 물건이 그 유형적으로 갖고 있는 하자를 말하죠.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법률상의 어떤 장애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채권자로서의 급부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장 지으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땅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이 하자에 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하자는 과연 물건의 하자로 취급해서 580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권리의 하자로 취급해서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 규정을 보면 이 용익 방해하는 권리랑 좀 비슷하다. 용익 방해하는 권리. 그래서 575조로 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죠.
물론 기본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면 법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규정으로 갈지부터가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하자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세권자 입장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을 먼저 물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논이다. 실익이 있는 논인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물건의 하자로 아마 판례가 보는 것 같죠.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575조로 가면 아마 권리 행사 기간도 좀 다를 거고 580조랑 그 다음에 또 무슨 차이가 있더라? 권리 하자로 보면 경매가 안 되죠, 그렇죠? 그 580조는 2항에서 보면 경매의 경우에 준용하지 않거든요. 경매도 이제 사법상 매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의 본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라고 봐요.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협상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뺏어서 매수인한테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사실은 매도인이 물론 법 형식적으로는 소유자지만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진 않고 국가가 직권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본질은 사법상 매매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준용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매의 경우에는 설사 물건의 하자가 있어도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산 사람이 하자 담보 책임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매매 목적물의 내용에 대해서 물건의 하자든 권리의 하자든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라는 게 매도인 입장에서 설명 의무가 없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파는데 관여한 국가가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돼요.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도 있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다, 뭐 차임이 얼마다, 뭐 유치권자가 있으면 유치권자가 있다, 뭐 이런 거 설명해주고 등기부상에 뭐 압류, 가압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국가가 그 모든 정보를 매수인의 입맛에 맞게 제공해 주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매매 목적물인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근데 매수인이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법률상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권리의 하자는 등기부라든지 객관적인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국가가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공지를 해줘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든지 임차인도 어쨌든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공시가 되니까 기타 뭐 유치권도 어쨌든 점유로 공시가 되고 물론 공시가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의 하자라는 거는 조사하기 어렵거든요.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가 이걸 일일이 조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책임지고 확인 못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 주장해가지고서는 경매 절차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 뭐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경매 절차가 굉장히 흔들리니까 특히 경매 절차는 배당받는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와 같이 매각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가가 책임지고서는 조사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은 매수인의 책임에 따라서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조사하는 거고 그걸 이유로 해서는 하자담보 책임을 근거로 해서 경매 절차를 무의로 돌리는 거는 경매 절차에서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인이 등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 준용하지 않거든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이게 그 견해 대립의 굉장히 중요한 실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건의 하자 쪽으로 보면 경매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법률상 장애가 그럼 경매 절차에서 국가가 그걸 쉽게 확인해서 고지해 줄 수 있냐?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땅에서 매수인, 경매를 통해서 그 땅을 매수하고 싶은 매수인이 공장을 지을 것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는 국가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매수인을 그렇게 국가가 일일이 접촉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가격 쓴 사람이 그냥 매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법률상 장애는 이제 그거를 권리하자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이게 경매 절차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리하자로 보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가 물건의 하자로 보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하자 판단의 기준식이 계약 성립 시에 하자가 없으면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서 채무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로 가서 그렇게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 계약 성립 시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위험 이전 시, 이를테면 부동산의 경우에 소유권을 넘겨준달지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해준달지 그 시점까지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더라도 580조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손해 한도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아마 전자 계약 성립 시로 보는 것 같은데 교재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위험 이전 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는 일단은 채권자한테 하자 없는 물건을 주는 게 약속의 내용이라면 그 약속의 내용이 설사 계약 성립 시 이후에 깨졌다고 해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하자담보 책임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의 성질하고 좀 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전에 이 비슷한, 물론 좀 다르지만 그 문제가 있었던 게 특별 사정의 예견 가능 시기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계약 성립 시로 보느냐, 이행 시로 보느냐, 그죠? 거기서 이행 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논거를 비슷하게 여기다 갖다 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는 보지만 그건 굉장히 의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실외익 배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실외익은 지출비용하고 좀 다르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100에서 70 샀기 때문에 30만큼이 손해라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 누가 아까 질문했던데 어떤 종자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종자를 사는데 그 종자에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건 이제 불특정물부터 시작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특정물이라고 가정하면 원래 이게 하자 없는 종자일 경우에 이게 가격이 100이다. 그리고 난 시가대로 샀다. 근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종자는 30밖에 안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80조를 통해서 물을 수 있는 손해, 매도인이 과실이 있건 없건, 특히 없을 경우에 실익이 있겠지만 그거는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은 그런 판례가 아마 손해배상 앞부분에 있을 텐데 이 종자를 하자 있는 종자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수확이 엔전만큼 안 됐어요. 그럼 그 손해를 580조를 물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물어야 되는 부분이죠.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이렇게 70의 손해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이라도 물을 수 있는데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은 당연히 고유과실이 필요하죠. 그죠? 고유과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손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애초에 누릴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보상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업이익을. 그러면 이 영업이익하고 70하고는 중복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비싸게 샀다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싸게 샀건 비싸게 샀건 애초에 누릴 수 있는 영업이익 배상을 받으면 그 안에서 다 해소될 문제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영업이익도 받고 비싸게 산 것도 손해 받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전형적 이중 배상이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 배상은 사실은 이행이익 배상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채용불이행 책임으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 보채무불이행 관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경합의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경합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580조의 권리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580조를 물을 수 있는 신뢰 손해의 부분은 그 권리 행사 기간 내에만 물어야 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굉장히 많은데 다 부질없는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디셔널한 페이버러블한 구제 수단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물을 수 있던 채무불이행 책임에 어떤 제한이 생긴다? 이거는 지금 쉽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법률 관계가 그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70으로 물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묻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행이익 배상으로 고의과실 요건 갖추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손해하고 이 손해가 중복 배상 내지는 이중 배상이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은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중 배상이 되면 그 일반 손해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에서 70만큼은 빼고 청구해야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 이게 실외익으로는 70인데 이를테면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하자 없게 만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매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교재 보면 판례에도 나오지만 토지를 100에 샀어요. 시가가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토지에 뭐 폐기물을 매립해가지고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한 1000만큼의 복구 비용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으로 얼마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도 생각이 바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은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의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무과실의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급부의 유상성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등가 관계의 파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100을 초과하는 손해까지를 하자담보 책임으로 묻는다는 거는 그건 조금 좀 이상해요. 그 채무자한테 너무 과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는 뭐 당연히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면 당연히 고의과실 요건 하에서 물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100을 넘는 부분도 과연 하자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살펴보지 못할 텐데 해제를 볼 텐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때는 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고, 근데 이제 내가 미리 여러분한테 좀 예습을 해오라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계약의 해제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약을 소급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소랑 굉장히 비슷해요. 해제권을 행사해서 소급적으로 없었던 게 되니까 취소권 행사에 소급적으로 없었던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랑 취소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제에서의 그 다른 게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그 제3자 보호 관련해서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예습으로 다음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 해제에서의 제3자 보호 규정에 관한 논의를 읽어보고, 그 논의하고
취소에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관한 논의를 읽어보고 그 양자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해제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